농기계 사고로 양팔이 완전히 절단된 18세 소년 톰 존슨이 있습니다. 그는 400m 거리를 달려 집까지 도착 후 볼펜을 입에 물고 911에 신고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 외상의학계에서 가장 냉정한 대처를 보인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1992년의 겨울은 특별히 춥지 않았습니다. 노스다코타주 허즈필드의 농장에서 18살 존 톰슨은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겨울이 유난히 추웠다고 말하지만 존은 추위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장갑 속에서 느껴지던 손가락의 감촉, 작업복 킷에 닿던 아침 공기의 온도, 그리고 아버지가 출타 전날 밤 말씀하셨던 내일은 곡물 이송기 점검 좀 해두렴 하는 목소리의 떨림만을 기억합니다. 부모님은 이틀간 집을 비우셨습니다. 존은 그 사이 농장 일을 마쳐놓고 싶었습니다. 열야벨의 존, 아침을 거르고 창고로 향합니다.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눈 덮인 평원 위로 태양이 희끄무레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팔을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 7분경 존은 곡물 이송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계는 정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존이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소매 끝자락이 회전축 쪽으로 펄럭였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이 소매가 축에 말려 들어갔고 존의 오른발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존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를 겨를이 없었다는 편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의 왼팔도 균형을 잃은 몸을 지탱하려다 똑같은 방식으로 기계에 말려 들어갔습니다. 금속성 소음이 잠시 높아졌다가 다시 원래의 리듬으로 돌아갔습니다. 창고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존의 양팔은 어깨 바로 아래에서 완전히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방금 전까지 그의 몸에 붙어 있던 두 개의 팔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도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존은 자신의 어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피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이 광경을 보신다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아버지는 자책하시겠지. 그런 생각들이 통증보다 먼저 밀려왔습니다. 존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양팔을 잃어 균형을 잡기 어려웠지만 그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창고에서 집까지는 400m입니다. 평소라면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날 존에게 그 거리는 끝없이 멀었습니다. 눈 덮인 길을 가로지를 때마다 발이 미끄러졌고 넘어질 때마다 어깨에서 피가 더 빨리 쏟아졌습니다. 그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팔이 창고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다는 사실이 신경 쓰였습니다. 얼음에 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야 했습니다. 일단 살아야 팔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눈밭에는 붉은 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존의 자가파가 눈을 밟을 때마다 그가 흘린 피가 얼룩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문이었던 것이 이날만큼은 구원처럼 보였습니다. 존은 마지막 힘을 다해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문고리를 돌릴 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는 몸 전체를 문에 기댔습니다. 어깨로 문을 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지만 문고리를 돌려야만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온 문에 무게를 실어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조는 곧장 전화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전화기 아래 작은 테이블 위에는 볼펜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메모를 하시던 볼펜이었습니다. 조는 무릎을 꿇고 그 볼펜을 입에 물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볼펜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전화기 버튼을 바라보았습니다. 911, 세 개의 숫자입니다. 조는 볼펜 끝으로 9를 눌렀습니다. 버튼이 들어가는 촉감이 입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다시 1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을 눌렀습니다. 발신음이 들렸습니다. 조는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연결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911, 무슨 일이십니까? 조는 볼펜을 뱉어내고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팔이 살렸어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환원은 들었습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조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제 팔은 창고에 있어요. 곡물 이송기 옆에요. 얼음에 담아가야 해요. 알겠습니다. 구급차가 지금 출발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조는 수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통화는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교환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거기 계세요? 대답해 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구급차가 곧 도착합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조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 그는 카펫을 보았습니다. 거실 카펫은 밝은 베이지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지난해 생일 선물로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때 드린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카펫을 무척 아끼셨습니다. 매주 청소기를 돌리시고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셨습니다. 조는 자신의 어깨에서 흘러내린 피가 카펫에 스며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붉은 얼룩이 베이지색 위에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이 카펫을 보신다면 이 얼룩을 닦으시면서 평생 이 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기억은 어머니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조는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구급차가 오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허즈필드는 외진 곳입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도 20분은 걸립니다. 조는 욕조 문을 어깨로 밀어 열었습니다. 그리고 욕조 앞에 섰습니다. 욕조는 깨끗했습니다. 하얀 도자기 욕조였습니다. 조는 욕조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차가운 도자기가 등에 닿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뒤로 기댔습니다. 피가 욕조 안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배수구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카펫은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욕조를 닦으면 됩니다. 욕조는 카펫보다 닦기 쉽습니다. 조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십니까? 조는 힘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화장실이요. 구조대원이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욕조 안에 앉아있는 존을 보았습니다. 대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욕조에 들어간 환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제 팔은 창고에 있어요. 존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곡물 이송기 옆이에요. 얼음에 담아가야 해요. 다시 붙일 수 있을 거예요. 대원 한 명이 즉시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나머지 대원들은 존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지혈대를 감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구급차로 옮기는 동안 존은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해 주세요. 존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예요. 제가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술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존의 잘린 팔은 얼음 상자에 담겨 5분 뒤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은 팔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재접합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수술이었습니다. 혈관, 신경, 근육, 힘줄을 모두 연결해야 했습니다. 수술은 7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존의 부모님이 기다렸습니다. 급히 돌아온 그들은 수술실 문만 바라보며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후 8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양팔 모두 재접합했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제대로 회복될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합니다. 운이 좋으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괜찮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적입니다. 보통은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드님은 스스로 911에 전화했고 심지어 욕조에 들어가 앉아 계셨습니다. 구조대원 말로는 집안 카펫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셨다더군요.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1992년 2월 4일 전후였습니다. 존은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양쪽 팔이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팔은 거기 있었습니다. 다시 붙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매일 확인했습니다. 신경 재생은 느린 과정입니다. 하루하루 기다려야 했습니다. 존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2월 초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볼 수 있겠습니까? 존은 손가락에 집중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집중했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미세한 떨림을.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움직였어요. 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은 단순한 근육의 수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타인을 먼저 생각했던 그 마음이 일궈낸 승리의 신호였습니다. 존 톰슨의 이야기는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카펫을 걱정할 수 있었는지. 병원을 퇴원하는 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존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아프지 않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죽는다면 그건 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죽는 방식이 가족들에게 평생 상처로 남는다면 그건 제가 막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욕조에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존은 1년간의 재활 끝에 양손의 기능을 70% 이상 회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는 다시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곡물 이송기는 철거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철거하셨습니다. 존은 가끔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어깨 위로 남은 수술 자국을 쓰다듬습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이 손은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손이라고, 두 번째 삶을 사는 손이라고. 어머니는 그 카펫을 아직도 쓰고 계십니다. 피자국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카펫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소중히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 얼룩이 아들이 살아 돌아온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조는 이따금 화장실 욕조를 바라봅니다. 그날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생각합니다. 그때 느꼈던 차가운 도자기의 감촉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떤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다고. 죽어가면서도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 했던 그 마음 속에 있었다고. 존 톰슨의 손은 지금도 움직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은 말합니다. 인간은 약하지만 동시에 강하다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사랑할 수 있다고. 1992년 겨울 노스다코타의 한 농장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눈처럼 조용히, 하지만 결코 녹지 않는 진실처럼.